여러분들은 아마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한번 쭉 볼까요? 처음에 쉬퍼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물이 마셜링 야드를 통해서 이제 베슬의 온보드 되기까지의 과정을 도표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퍼로부터 선적 및 도어 오더를 받은 포워더가 선사에 의뢰하고, 이 트러커 자체는 포워더가 될 수도 있고, 쉬퍼가 자기의 포워더를 자기의 운송해서 쓸 수도 있죠. 자, 한 다음에 엠티 컨테이너를 공장으로부터 스타핑 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C를 채우죠. 이 사이에 그 시퍼는 통관을 위해서 관세사하고 접촉을 하고, 요즘은 EDI로 인해서 뭐 5분 만에 바로 여기서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허가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는 선적 이후에 CY로 갔다. CY에서 선적되기 후 온보드에 맞춰서 마셜링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그 CY에 도착하게 되면은 도착 보고가 행해지고, 그 다음에 선적 확인 신청과 뭐 도착 확인된 면장이 전달. 요즘은 이제 이 면장 전달이 요즘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EDI로 다 되니까. 근데 일부 CY인 경우에는 면장을 지금도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shipping 리퀘스트를 이제 서류로 받아가지고, 서류로서, 이제 SR이 선사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선사에서는 선적 이후, EDI를 통해서 선적 확인을 하고, 이로써, 선적 확인, EDI가 이루어지면서 이 수출에서 공해졌던 이 면장은, 허가서는 완료 보고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FCL에 대해서 운송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부산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퍼레이션을 서류상으로 보면, 수출인 경우에는 송화인으로부터 접수하는 게 SR, shipping 리퀘스트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첨부 서류로서 송장과 패킹 명세서를 이렇게 받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화주분들 중에는 자기의 송장 금액이라든지 그걸 안 알려주기 위해서 요 패킹 리스트하고 인보이스를 주는 대신에 shipping 리퀘스트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ipping 리퀘스트를 별도로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그냥 첨부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신용장 카피는 사실은 뭐 선택적이죠. 자기들의 문구상, 신용장의 문구를 좀 확인을 요하고 싶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협의사항 때문에 이제 신용장 카피를 주고 있고요. 최근에 EDI가 일어나면서 수출 허가서 사본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쪽에 수출 승인서 사본은 현재는 이 서류는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자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과거의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강제성을 띈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선적서 하는 뭐 내용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수배와 선복 예약은 이제 선박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서류로서 만약에 우리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LC 카피를 선박회사에 줘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 중동 같은 경우에 특히 15년 이하의 배를 써라, 또는 이스라엘을 콜링하지 않는 배를 써라 하는 등 중동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동 신용장 환불을 드릴 텐데, 한번 그 옛날에 처음에 신용장 부분에서 배웠던 신용장과
중동 시정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시정장 카피로 서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화물은 정해진 CY와 CFS로 이제 운송이 되게 됩니다. 다 이해하겠죠? OD가 뭐고, OF가 뭐고. 그 다음, 포더는 LCL을 혼재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쪽에 혼재 작업은 두 가지 작업으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체 포더가 창고를 가지고서 거기서 작업하는 경우와 선사의 CY 내에 있는 CFS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큰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창고를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작업한 이후에 선사 CY를 이제 위송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지정하는 CFS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대형 포워더보다는 약간 좀 적은 물량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이송할 필요가 없죠. 바로 선사의 CY에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두 가지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사에서 운영하는 CFS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운송료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CY와 CY까지의 셔틀 차지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창고에서 하는 경우에는 셔틀 차지를 별도로 해야 되죠. 유리한 점이라고 그러면은 이 자기 창고에서 하는 경우에는 선사를 나중에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작업이 된 것과 안 된 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선사 지정 CFS 하는 경우에는 이 선사의 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의 이고라든지 자기 마음대로의 컨테이너 작업에는 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자기의 창고에서 LCL 혼재 작업을 하기를 원하겠죠. 그 다음에 선박에 이제 태우게 되고, 화물이 입고되면은 비해를 발행해서 줍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온보드 비해를 줍니다. 온보드 비해를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FCR을 많이 허락하고 있어요. 워낙에 미국 같은 경우 자체가 땅덩어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쪽의 개념에 맞추어서 신용장이 개설이 많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포워더한테 카고가 인도되면서 발행하는 FCR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선사로부터 이제 선적 후 나중에 마스터 비해를 받아서 이 내용을 파트너한테 전문으로 통보하고 나중에 파트너한테는 선적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보내줘야 되겠죠. 전문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관련된 서류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합운송 서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잠시 우리가 봤던 복합운송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다가 커머셜 인보이스와 운송 서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아닌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하면, 서류 자체는 여기 보면, 상업 송장, 그죠?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다음에 패킹 리스트, shipping 리퀘스트, LC 사본, 수출입 신고서 사본. 여기까지가 아까 선적 서류에 받는 서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했었고, 부킹 시에. 그 다음에 이제 보세 운송 신고서는 화물이 통관 후 창고나 관할시간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보세 운송 신고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반입이나 반출이 될 때, 왜냐면 이거는 현재
특정 지역에 있는 화물을 다른 보세 구역으로 이건 이고할 때에 정식적으로 조차를 밟아서 할 때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 통지 전문은 저희가 선적 서류를 할 때 보내는 거고, 나중에 다큐멘트를 발송할 때는 이제 이 커버레터를 보내서 내가 보내는 서류의 종류를 파트너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혼재 화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 CFS에 창고에 내가 어느 화물들을 컨테이너에 짜겠다라고 해서 컨테이너 로드 플랜을 짜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정산서로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익스펜스를 만들어서 요것을 파트너한테 같이 보내주고, 그 스테이트먼트 익스펜스에 따른 그 데빗이냐 크레딧 노트가 보내지게 되겠죠. 뭐 운임 명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LCL이라든지 이 화물들이 창구에 반입이 되게 되면 그 반입지 CAFS나 그 창구에서는 화물 인수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입된 수량의 이상 유무, 어떤 목적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돼서 운송업체한테 교부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컨테이너가 프레트 포워더는 CFS에 스타핑 작업을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콘솔리데이터가 자기의 어떤 그 지시에 자기의 어떤 그 화물에 화물 반입된 화물에 따라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로드 플랜에 대해서가 아마 별도가 이게 잘못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뜻이 뭔지. 혼재 화물의 경우 혼재된 화물의 내용, 혼재 순위 및 위치 등을 컨테이너별로 기재한 서류로서 컨테이너 도착 시 적출과 분류를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로드 플랜하고 여기서 보면 이 스타핑 오더 자체는 좀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스타핑 오더하고 위에 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스타핑 오더는 그 순서가 안 정해져서 CFS에다가 작업 지시로서의 역할만 한다 그러면, 이 위에서의 컨테이너 로드 플랜은 그 작업된 내용 자체를 도면화시켜서 좀 더 어떤 눈에 가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걸 파트너한테 보내면 이런 서류로서 이게 봐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적출입할 때 용이하도록 한 게 이제 CLP고, 스타핑 오더는 실제 작업을 할 화물에 대해서 작업 프로그램을 CFS에 하는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탈리시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그 검수 회사의 직원이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도착된 화물의 이상 유무는 이 탈리시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CFS나 창구에서 제출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서 문제됐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로딩 포트에서 만약에 문제됐다면 이 내용이 로딩 포트부터 언급이 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배가 출항해서 도착 시까지 운항 중이라 그러면 배의 운항 기록표를 보면은 그 배의 전체적인 운영 관계와 출항부터 도착까지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역 이후에 내륙 운송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간에 어떤 그 카고 리시프트가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창구에 들어왔을 때도 그 텔리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서의 텔리시트도 처음에 수출할 때도 만들어지니까 이쪽에 어느 지점 것을 우리가 다 받아보면 그 어디서 규칙 사유가 있다는 게 판별되고, 그 규칙 사유 있는 쪽을
추적해서 클레임을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정통보서 같은 콜렉션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중 인쇄된 부분이나 선적일 및 발행일을 제외한 제사항을 정정할 경우에 서로다 이랬습니다. 선적일자, 온보드 데이트와 이슈잉 데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은 정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톤 수량이나 아니면 내품 이름 또는 뭐 CBM이나 중량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파트너한테, 왜냐면 이 부분은 언제냐면 BL은 발행이 됐는데 BL 발행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런 상위점이 발생됐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BL 발행이 되기 전에는 뭐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발행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적 이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한테 BL 상태는 BL 상태가 원안과 다르게 발견되는 증명으로서 이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라이벌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도착지에 있는 그 바이어가 이러한 우회서의 어떤 선적 서류를 교부받은 내용에 따라서 컨사이니한테 도착 통보를 해주고 그 화주가 그 물건을 제때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선화증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입 화물에 대한 그 업무 프로를 보면,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로부터 선적 의뢰를 접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화주로부터 선적 의뢰를 접수한다는 이 시점 자체는 처음에 수입상이 자기가 오다를 개설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퍼체스 오다를 자기가 슈퍼한테 내는 시점부터 우리한테 선적 의뢰가 주어지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LC 넘버 및 기타 내용을 우리 파트너한테 알려주게 되고, 우리 파트너는 우리가 알려준 스펙을 가지고 슈퍼에게 문의를 하고 이 화물의 스펙과 어떤 생산 일정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이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이 수화주가 선적 OK가 될 것이고, 만약에 선적을 좀 빨리 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화주에게 다른 스케줄을 줍니다. 어쨌든 그러한 결론으로서 어떤 얻어진 선박이 수배가 되고 선복이 확보가 되는 선적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먼저 이 스케줄을 가지고 선복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견적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견적서 제출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복 확보까지 이루어진 단계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 수화주에게 선적 의뢰하는 시점에서 이미 이 수화주는, 왜냐면 이 수화주는 자기가 수입하는 화물에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원가 계산한 다음에 적정해야지 수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선적 의뢰하고 나중에 견적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이 운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국내 판매를 얼마에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한다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전에 벌써 이 1번 단계에서 1번 단계 이전에 벌써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적정한 선박이 이루어지면 그 선박에 선적이 되고, 나중에 우리한테 대리점은 선적 통보와 서류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온 입수한 서류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한 업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LCL에 대한 그 화물 움직임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리뷰는 아까와 FCL과 좀 비슷하지만 한 가지 틀린 점은 이 시퍼한테 가는 이 트러커가 어떤 이 선사에서는 최소한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량 화물이기 때문에 선사는 거의 다 자기들 자체가
가지고 있죠. 거기다 보면 뭐 이런 트럭커가 갖고 있는데 FCL을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어떤 트럭 회사가 있어요. LCL도.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LCL은 뭐 슈퍼가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되어 있지만 다시 여기서 오더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더를 같이 해서 공장에서 화물을 픽업해서 적정한 그 지정된 그 CFS에 유도하고 여기서 다른 화물과 같이 컨테이너에 스타핑이 된 다음 선사의 CY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FCL의 움직임은 이 상태에서의 움직임이니까 이 LCL 같은 경우에는 FCL에 비해서는 하루 정도가 더 앞섭니다. 그 크루징 타임이. 왜냐면 반입하는 그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반입 전에 그 로딩 플랜을 짜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뭐 애매하게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작업 예정을 하는 게 아니라 크루징 타임 시점에는 들어온 카고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작업하는 시간과 나중에 캐리어의 CY로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FCL의 크루징 타임보다 하루 앞서서 선행돼서 LCL은 작업이 완료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그 마샬야드로 가서 배를 태워 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 FCL을 만들기 위한 컨테이너 투입이니까 여기서 이 작업이 또 별도로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Y와 CFS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피드된 컨테이너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와 실람바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장이 유무 이런 것들이 근데 요즘 모양에서는 이제 면장 유무 확인보다는 EDI로 다 되기 때문에 면장 확인본은 전체는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CL 같은 경우에는 CFS에서 포장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 인수증을 발급하며 CFS에 이제 반입이 이루어집니다. 면장에 확인을 하고 스타핑 오다가 작성이 돼서 공공 컨테이너가 CY에 반입이 되면 스타핑과 쇼링이 일어나고 쇼링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그 컨테이너 내에서 기계류 같은 경우라든지 어떤 그 덩치 큰 화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박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리맨이 와서 타리 시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선사에 C를 장착한 다음 스타피드된 컨테이너에 CY나 터미널로 이제 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딩의 경우 기이 도착된 화물에 타 CF 반출 시 신고서 작성 후에 세관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딩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코로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포워더와 포워더끼리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글쎄요 경쟁만이 아닌 어떤 그 협조사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포워더가 각각의 포워더가 자기 나름대로의 화물을 유치했는데 이 화물 자체가 FCL로 만들기에는 각자가 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어느 주체되는 포워더를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그 주체자를 제외한 타 업체들이 그 회사의 화물을 몰아주는 거, 이 자체가 이제 코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루징 타임에 거의 임박해서, 크루징 타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이틀 전까지 화물이 도착된 거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A, B, C, D 포워더들 간에 상호간에 눈치 싸움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눈치 싸움에 이긴 사람이 큰 FCL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딩 쉬퍼가 포워더한테 주는데 각각의 포워더들이 못 만들었을 때 이 주체되는 포워더한테 화물을 이도하는 과정. 그 다음에 CFS의 작업 과정은 나중에 A 포워더하고 B 포워더가 서로 다른 CFS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 화물을 이고해서까지 해줘야죠. 만약에 이 포워더가 자기가 꼭 자기만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세월에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포워더에게 준 화물이 이쪽에서도 코로딩을 줬는데 이쪽에서 제대로 팔로우 하지 않아가지고 한 2주 이상을 묶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이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코로더의 문제, 그 다음에 실화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는 게 의무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면 감추고도 쉽고 좀 요령을 부리기도 쉬운데 화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방향이 비틀어 나가면 별도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일본에 가야 될 화물이 미국에 가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 화주대로의 컴플레인, 비용대로의 문제, 그 다음에 공장은 공장대로 수답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애매하다거나 어떤 객관적이지 못하고 누군가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이 작업이 객관화되도록 다시 한번 수정을 가해주고 그 수정이 잘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도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화주한테 얘기해주고 양해를 구해서 선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 에이전트의 업무 과정은 만약에 컨사이니가 이쪽에 이제 있을 때 코딩을 주관적으로 했던 이 업체는 선사에서 직접 마스터 BL을 가지고 이 A4도한테 도착 통보해주고 요구에 대해서 다시 또 컨사이한테 도착 통보해주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컨사이한테 실화주인 이 컨사이는 자기의 원본 BL을 포워드한테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포워딩 중에 코로딩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포커스로 많은 업무가 전개되는 걸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바운드, 이제 수입에 대한 업무 검토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개념을 생각한다 그러면 수출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 가정을 FOB 또는 X워크 또는 FCR인가요? 이건 FCR은 아니겠고 FCA인가요? 이런 식으로 프리 캐리어죠. 이런 식의 계약 텀이 있고, 이랬을 때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용의 분기점 자체를 보면 공장이나 아니면은 좀 더 가서는 포워더한테 가는 포워더의 지정 장소, 좀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배에 온보드 되는 단계, 이 정도까지가 수출자가 비용을 책임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후에 어떤 비용 관계에는 이제 수입자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수입자 측에서는 최초에 계약되는 벌써 시점부터 계약에 대한 염두를 두는 시점부터 원가 계산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수입하는 가격에 FOB라고 그러면 FOB, 그 다음에 오션 프레이트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인슈런스가 얼마인가, 그 다음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티타임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 다음에 배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지 나중에 선적 이후에 도착일까지의 계산도 하고, 국내에서 통관 이후에 국내 유통하려고 하면 세금이 텍스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로컬 차지가 얼마인가 정도는 전부 다 사전에 다 자기가 지식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운송인을 컨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입자하고 FOB나 익스워크나 CFA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협의가 이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루트니 이런 것들 좀 더 뽑아줄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수입자로 하여금 국내 판매와 어떤 해외 마케팅에 주력을 해서 그 본인 스스로의 고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람들이 워킹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이런 거에 그 신경을 쓸 이런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물론 여기서의 이런 원가 계산이 조금 더 우리가 우리 프로핏이 들어가서 이익이 추가될 수 있지언정, 이 수입자는 이게 좀 자기가 조사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수 비용 때문에 이 수입자가 수입을 하고 국내 판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정도,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마케팅 계약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수입을 연결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해봐야 여기서의 이 포션 자체는 10에서 많아봐야 한 20% 정도의 운송비고, 이 수입자는 이 전체 금액의 최소한도로 20-30% 정도의 마진을 보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마진에, 우리의 마진을 본다고 그러면 이 사람 마진의 한 10% 이하가 어떤 운송비 마진으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우리가 업한 것 때문에 이 수요업자의 어떤 오더 관계가 불투명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의 견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어떤 운송 및 부대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포워드한테 의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고유 업무인 해외 마케팅을 하고 국내에서의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업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서포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다 관리가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일어나게 되면, 물론 이 이전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그쪽에서의 로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션 프레이트, 그 다음 걸리는 캐리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국내에서도 이 캐리어의 에이전트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같은 톤의 레이트를 받아서 가격을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좋은 쪽을 우리의 어떤 원가 계산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분이 국내에서의 어떤 유통상의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어떤 통관의 HS 코드라든지 이런 혹시 아이템 자체가 어떤 제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품목
그 다음에 뭐 통관에 진행되는 어떤 그 사항들, 그 다음에 업체 성격으로 봤을 때 통관을 창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CY 내장 통관을 해야 되는지 보세 운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황 설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수입업자가 만약에 이제 정식적으로 오파에 의해서 컨트랙트를 맺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LC를 개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C를 개설할 때 이 FOB나 FCA 익스워크로 가는 경우에는 이 LC의 스페셜 컨디션을 우리가 하나를 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컨디션만에 우리가 the shipment should be effected by our partner 해가지고 우리 영진 로지스틱스의 파트너에 의해서 선적이 실행되어야 된다는 문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신용장을 받은 수출자는 자연스럽게 우리 파트너하고 선적에 대한 모든 그 계획과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제공해 주게 되고 그 재료를 이런 그 디테일을 받은 우리 파트너는 우리 영진의 현재 그 신용장을 받은 수치 상태부터 시작해서 수치 여부, 그 다음에 화물, 카고의 어떤 그 준비 상태, 그 다음에 shipping 스케줄, 그 다음에 오션 프레이트의 아이디어,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죠. 그럼 저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수입자하고 토론합니다. 현재 정보에 의하면 화물이 5월 30일 날 출고해서 부산에 6월 10일 날 도착할 예정이고 통관이 5일 잡았을 때 6월 15일 정도까지는 납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보를 줬을 때 이 바이어가 자신의 엔드 유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이 상황 설정이 자기의 소비 엔드 유저 쪽과의 협의와 일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한테 컨펌을 주게 되죠. 그럼 이쪽에 그 수입자의 컨펌에 의해서 우리는 이쪽의 파트너한테 선적 지시를 내줍니다. 선적 지시를 내주죠. 우리의 선적, 이런 디테일을 우리한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선적 지시사항에 대한 컨퍼메이션을 안 해주면 이쪽 바이어는, 이쪽 쉬퍼는, 이쪽 파트너는, 우리 파트너는 상당히 당황해 합니다. 당황해 하고, 과연 자기가 준 정보가 우리 어셉트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 쉬퍼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한 지침을 줘서 수행하도록 하면 파트너는 그 수출자로 하여금 이 스케줄에 맞춰서 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조금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익스포터라고 할까요? 익스포터하고 그 임포터 사이에 어떤 우리 영진 로지스틱에 있고 우리의 영진의 어떤 그 파트너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컨펌을 줘서 화물이 이제 지정 CY나 어떤 부두로 이제 반출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면허가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운송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서의 그 국내 운송 및 면허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이 영진 파트너가 만약에 익스워크 텀이라고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이 공장부터 이 웍스부터 이 공장부터 이 부두까지 오는 모든 경비를 납부를 먼저 해주고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자기의 프로핏하고 같이 해서 우리 영지에다가 청구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그 운송에 대한 그 베슬하고 캐리어 선정은 우리 사전에 영진하고
협의했던 대로 이제 선적을 함으로써 우리도 이 오션 프레이트를 알기 때문에 이 오션 프레이트 때문에 도착지에서 과연 도착지에서 납부하는 것이 싼 것인지 또는 그 선적지에서의 그 가격 결정이 좋았다면 선적지에서 납부할 것인지를 조율해서 만약에 선적지에서 지불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의 프로핏 플러스 오션 프레이트를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모든 그 국내 이쪽에서 익스포트된 지역의 모든 비용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구에 대한 그 대금을 임포트한테 청구하게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CY까지 나오게 돼서 선적가 되고 만약에 그 FCA라고 그러면은 캐리어 여기 좀 뭐 CY 이전의 단계 만약에 여기서 FCA의 어떤 그 장소가 어떤 CFS였다 그러면 이 CFS까지는 익스포터가 책임지지만 이 이후부터의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또 영진에다가 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이 비용은 또 우리가 다시 첨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B 같은 경우에는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 부담이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여기서의 어떤 오션 프레이트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어떤 텀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 발생의 정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FCA에 있어서의 비용 발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내국 경비 중에서 뭐 통관 경비를 누가 내느냐, 뭐 수출에 대한 통관 경비 누가 내느냐, 보두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인코텀스에서 봤던 그 조항을 상기시켜 가면서 그 비용 정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오션 프레이트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감안을 해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여기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배가 만약에 그 출항 준비가 끝나면 배가 이제 카고가 들어오면 카고가 만약에 우리의 지정 운송인이나 그 CFS 들어와서 선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약에 FCR을 요구했던 거라 그러면 우리 파트너의 수중에 들어왔을 때 우리 파트너가 하우스 비해를 발행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온보드 비해를 원한다 그러면 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온보드 비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하우스 비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해를 가지고 익스포터는 이제 내고를 하겠죠. 내고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너는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화물이 그 선적 예정 통보를 해주는 선적 통보를 전문으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몇 카톤에 몇 개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다라고 얘기해주면 영질에서는 그 사항을 임포트한테 현재 지금 선적 예정 통보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 레코드가 이제 또 남겠죠. 선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포더는 그 하우스 BL에 카피하고 그 다음에 그 캐리어에 가서 캐리어의 BL을 받습니다. BL을 받는데 이 여기서의 BL은 오리지널 BL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렌더를 해서 서렌더 BL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BL 발행을 한 것을 그 배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 배가 도착을 하기 이전에 우리 영진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고 여기서의 그 영진에서는 이 화물에 대한 그 EDI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요 EDI 할 때 시점에서 이 화물이 과연 그 환적을 요구하는 거냐. 만약에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제3국으로 가는 중개무역권이냐, 아니면은 국내의 내수품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데아에 하는데 내수품이냐 아니면은 중개무역이냐, 그 다음에 배정 관계에 있어서는 부두에서의 직통관이냐 아니면 CY나 CFS에서의 내장 컨테이너 내장 통관이냐, 그 다음 화주까지 운송하는 그 다음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고 배정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 CFS에서의 어떤 그 디베닝을 요구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배정 관계를 뭐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정 관계도 컨사인이 수입자하고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배정 관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BL은 우리가 발행한 우리 파트너가 발행한 하우스 BL은 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은행으로 결제가 돌아오겠고, 결제가 돌아온 서류는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원본 BL이 저희가 수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본 BL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항로가 짧아서 예를 들어 한일간이었다 그러면 배의 운송 기간은 2일이지만 서류의 흐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물건이 들어와 있는 화물에 대해서 뭐 급하게 필요한데, 이 화물을 원본 BL이 5월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서 물건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받아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부대 비용도 더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때 화물을 못 쓰므로 인한 어떤 피해도 발생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컨사인은, 수입자는 자기의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갈 때 선적 서류 일체를 가져가죠. BL 카피. 왜냐면은 이 수입자 자체도 이 쉬퍼는 나름대로 이 수입자한테 선적 통보를 다시 또 해주게 되겠죠. 물론 우리 포워더가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수입자한테 통보도 해주지만, 쉬퍼도 자기 거래 당사자인 컨사인한테 어떤 선적 통보를 BL 카피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보내주면서 이제 통보해주게 되고, 이 통보를 받은 업체는 BL 카피와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장 LC 어마운트 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시킴으로 인해서 사전에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은행에서는 LG라고 뱅크가 은행이 발행한 보증장을, 레터 오브 개런티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레터 오브 개런티를 발행을 받은 컨사인이가 우리 영진에 오게 되고요. 레터 오브 개런티 오리지널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그 다음 저희는 나름대로 선사에서 받은 DO를 화주한테 줌으로 인해서 화물 인도 과정을 끝나는데, 최근에 보면 이 뱅크에서 발행한 이 LG라 하더라도 사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G 원본을 받았을 때의 조치사항은 이 LG를 다시 발행 은행에다가 팩스를 보내서, 이 팩스를 받은 은행 담당자가 다시 우리한테 이 LG가 100% 맞다는 컨펌 팩스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 컨펌 팩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DO 발행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뱅크에 갔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LG의 정당성 부여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LG에 대한 절차상의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 원본 BL을 가지고 화주가 옵니다. 원본 BL을 소지한 화주가 오리지널 BL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이제 영진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물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이 OBL상에 그 컨사이니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컨사이니 자체가 수화인 아닙니까? 이 컨사이니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to the order of 뭐 shipper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BL 자체의 뒤에 그 shipper의 배서가 있어야지 양도가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shipper의 배서가 있느냐, 이게 shipper인 배서가 있느냐. 그다음에 to the order of bank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서울국민뱅크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사항에 국민뱅크가 있느냐, 배서했느냐 이 사항을 봐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실화주였다, 뭐 지지식이 이제 이 위에 있는 지지식, 이제 김영식의 어떤 실화주였다 그러면 그 실화주의 배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실화주로서 인정을 해주고 화물 인도를 해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비해를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그 배서 행위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이 배서 행위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배서를 확인해주고, 이 배서가 없으면 정당한 어떤 물건이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배서를 받아서 그 원본 비해를 우리가 보관하게 되는데, 원본 비엘은 보관 연도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비엘은 꼭 파일을 관리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이 원본 비엘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도 모를 그 사고에 대해서 이건 민사가 많이 걸리겠죠. 민사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단지 그 인바운드 중에서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럼 인바운드가 됐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조회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인바운드가 돼서 화물이 부산항에 들어오게 되면 뭐 수출하고 비슷하게 이제 일단은 화물이 부산항에 배가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이제 EDI를 물론 하겠죠. EDI를 해서 요 배정 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쪽에 실화주 이제 이쪽에 이제 보면 물론 이쪽에 그 수입자가 있잖아요. 수입자가 있고, 이 수입자의 공장일 수도 있고, 수입자가 재판매한 어떤 그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업체에 전화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뭐 공장이라고 칩시다. 이 공장의 담당자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출고 협의도 해야 되겠죠. 출고 협의. 출고가 뭐 아무 때나 빠르게 간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맞는 작업 형태로, 즉 말해서 이 공장의 컨테이너로 바로 받고 싶다 그러면 컨테이너로 바로 운송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공장이 협소해서 자기들은 컨테이너 화물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서, 그래서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비록 CFS 내장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장 승인 후 통과한 이후에 거기서 바로 그 일반 카고 트럭을 붙여서 작업해서 이제 공장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띄워줘야 되겠고, 이 공장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과연 그 적정한 작업 시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장도 그때에 맞춰 어떤 장비 수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뭐 그냥 가면은 빨리 갔는데 왜 뭐라고 그러나 이게 아니라 공장의 어떤 스페이스도 자기들이 좀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고된 화물, 어떤 그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DO를 우리가 이제 선사로부터 받아와서 우리가 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준비고, 그 다음에 이제 통관도 우리가 이제 할 경우가 있죠. 통관을 과연 이것을 보세 운송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가장치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 창고가 있는 경우, 보세 창고 중에서도 보세 운송 중에서도 보세 구역 외에 통관 뭐 일시 타수장치라고 해야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변경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타수장치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업체가 그 보세 창고를 직접 공장 내에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업체가 그 보세 창고하고 일반 영업 보세 창고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그 보세 창고로 운송을 원하는지, 이런 관계도 우리가 협의 검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CFS, CY 내장 통관이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통관 이후에 이 운송을 직접 육송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철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해상을 통한 운송을 해야 되느냐, 해상 운송을 통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또 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통관을 만약에 창고에서 했다 그러면 창고가 과연 이걸 우리가 영진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영진에서 주선한 창고로 입고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이 화주가 계약된 운송 창고가 있느냐, 화주 계약 창고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 번쯤 해야 되겠고, 통관의 어떤 방법에서는 이게 일반 자재로 들어오는 건지, 국내에 판매용으로 일반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수출용 원자재로 이게 들어오는 건지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의 통관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 자체가 과연 이 운송 시점에 있어서 운송회사 컨택을 언제 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운송회사하고의 컨택은 항상 뭐 당일 배차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배가 언제 입항을 할 것인지부터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운송회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월 뭐 25일 날 배가 입항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가 입항하기 전 5월 23일부터 현재의 이 운송회사하고 과연 그 장비에 따라서 그 뭐 로베드가 필요하게 되면 로베드를 미리 수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냉동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냉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한 번쯤은 미리 사전에 한 번쯤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배가 실제 입항한 다음에는 그 통관의 시점에 따라서 운송 실제 그 차를 언제 배차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그 운송 전일 오다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 운송 당일날에는 그 기사와 운송 협의를 해서 그 기사가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그 작업 시간 내에 공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고, 나중에 공장 반입 후 저희가 이제 반입 후에는 이제 어떤 작업 이상 유무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초 오다에서 통관 및 출고, 그다음에 도착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가 핸들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스루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